예, 이 부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습 기관을 선정할 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기관과 내가 실제로 하는 기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실습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주중이 가능한지 주말이 가능한지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주중에 운영되는 그 기관과 주말에도 운영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용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고 싶은 게 마음인데 내 여건상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주시설로 들어가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을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용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와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용자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이용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서 아,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단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시간부터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로서 이 기관에 근무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 기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기관을 섭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아동 분야부터 장애인 분야 여러 분야별로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목을 배우실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론을 배우시면 장애인 복지 관련된 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과목마다 그 기관들을 접했을 때 A라는 기관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주요 사업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구나를 알고 나서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거나 또는 방문해보거나 이런 기회를 가져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과목 이수하고 나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 분야부터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까지 여러 영역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그 기관마다 주중이냐 주말이냐 뭐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것은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기관만 있어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용기관과 생활기관 간의 조화가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습 기관을 섭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마다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즉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또는 우수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죠. 또는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영역은 무엇인가 그 관심 정도에 따라서 관련된 기관을 찾아보게 되고 그 기관을 지역을 선정해서 보니까 우리 집과 좀 가까이 있더라 라고 한다면 그 기관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습 기관들을 몇 개를 선정해 주고 그 기관에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실습 기관을 선정할 때 주체는 학습자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 학습자가 생각하는 어떤 분야,
방향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가고 싶은 기관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직장을 그만두고 실습만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노인 분야만 관심 있었는데 결국은 청소년 분야 같다. 안 맞죠. 안 맞으나 그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관 선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기관 선정의 과정에서 배움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 분야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가 있고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 중에는 보육원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육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아침에 아이들이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양육시설로 생활시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모가 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또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바로 일시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년법원이나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고 교도소를 가지 않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더라, 상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금 제시된 내용처럼 아동을 입소시켜서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아동보호치료시설 한 군데를 그 법인 이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하게 됐을 때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이 참 중요한 건데 간혹 가다가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소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도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아동 직업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을 습득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립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보통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다음에 바로 자립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설이고요. 아동 단기보호시설이라는데 말 그대로 단기간 동안 보호를 하면서 가정복지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민거리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연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전용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아동 전용 시설에서는 보통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전용 시설을 봤을 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실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동복지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아동복지관 이용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서 가정과 같은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공동생활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고 방과 후에 보호나 교육, 건전 놀이활동, 오락을 제공하거나 자원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공부방이라 많이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생을 관리하는 게 참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습 내용도 다양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습 과정에서 좀 다른 기관과는 다른
영역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동복지시설로서 지하도시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졸업하고 자격 취득했을 때 지하도시센터를 준비하신 분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시센터는 이제 사업 목적과 대상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마찬가지로 지하도시센터 시스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통 방과 후에 보호나 학습 지원, 급식과 간식 지원을 하거나 문화생활할 수 있던 어떤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정서 지원을 위한 아동 상담, 보호자 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시스템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지하도시센터에 대한 어떤 소개, 그리고 시스템 자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하도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지하도시센터에서 부여하는 과제 중에는 지하도시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해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또는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있었고요. 또 하나, 지하도시센터를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지를 만드는 홍보 리플렛을 만드는 것도 시스템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보통 상담 영역과 복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는 또 다른 영역으로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다면 수련관과 수련원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상담의 영역으로 상담복지센터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복지시설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청소년 쉼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청소년 쉼터에서는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쉼터에서는 보통 집을 나온 우리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주형 치료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 어떠한 내용으로 실습하는가를 봤더니 지금 제시된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되는데 아마 청소년들과 역동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름방학 때는 어떻습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야외 활동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질 수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 진행자도 돼볼 수 있고 보조 진행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스템 내용들은 여기 제시된 것처럼 기관 라운딩, MBTI 검사도 할 때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양로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양로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이 어디가 있는지 노인복지주택이 어디 있는지도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뭡니까?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내에서 보시면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 공동생활 가정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도 있죠. 우리 여가복지시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또 경로당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경로당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실습생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도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노인교실을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느냐 그 기관의 담당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실습 지도자가
노인교실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인교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관이냐 노인복지관이냐 아동복지관이냐 뭐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습 지도자가 기관장이냐 부장이냐 과장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보통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엔 기관들이 재가노인 기관에서 실습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인권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죠. 근데 보통 이 기관들은 이용기관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 인력 개발 기관, 일자리 지원 기관, 뭐 시니어 클럽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의 실습 내용을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합니다. 뭐 요양원 입소에 대한 상담 과정을 배우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을 관리하거나 지도하는 거. 그런 점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옆에서 보거나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양원이나 요양 공동생활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내가 만나는 이용자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잘 안 받습니다. 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치매 관련된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주간보호사, 홍보사업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습 내용으로 이와 같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시설인데 장애시설도 보통 우리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해 본다면 거주시설이냐 아니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뭐 유형별로 거주시설들이 있고요. 중증장애인, 장애 영유아, 단기 주거 거주시설,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로 본다면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뭐 체육수련시설, 재활치료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 아동부터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노인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활동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도 보통 주중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운영이 안 돼서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뭐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은 뭐 이렇게 가정을 대체하거나 전문 기능 서비스, 생활을 원조하는 거주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실습 기관으로 살펴보게 되면 정신보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건강 증진에 의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정신요양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실습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실습하시는 경우 또는 여성과 가족, 다문화 관련된 복지시설들이 또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자원봉사 관련된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뭘까요? 이와 관련된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주하는 사회복지사가 실습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된다면 실습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실습 기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실습 기관을 잘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